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포 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찬미 글로리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위기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우리 교회의 사명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송영민 신부님, 전의찬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찬미받으소서에서 보면 교황님께서 지구를 그 공동의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류 공동의 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더 큰 의미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죠. 이 찬미받으소서 회칙 영문판을 보면 제목이 Our 공동의 집을 Our Common Home이라고 불러요. 우리 집이란 뜻이죠. 네. 우리 공동의 집이란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단순히 인간만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8억 명의 인류뿐만 아니라 그 하느님의 또 다른 수많은 피조물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인간만을 위해 창조된 곳일까? 그렇게 네네. 묻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피조물들이 한데 어울려 사는 이 지구는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호텔이 아니라 네. 수많은 동식물과 인간 그리고 미래의 자손들이 함께 사는 홈, 집입니다. 시민님, 그러면 이런 의미를 담은 그 성서의 내용을 혹시 우리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창세기 1장. 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그 1장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인간만은 아니잖아요. 네.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또 다른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었고 인간도 그 과정 속에 드러난 한 존재이라는 것. 그건 성경의 첫머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네. 또 그렇게 우리가 한 집안 식구다라는 네. 말씀을 우리 성경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 같은 곳에서는 네. 인간만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존재가 아니라 산과 들, 꽃들과 바람까지도 하느님을 찬미하라고 네.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한 집안 식구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에서 피조물에는 그 개념을 넓히신 것 같아요. 공기, 물, 바다 다 네. 포함되어 그렇죠. 있어서요. 좀 이렇게 피조물하면 우리가 흔히 생명들만 생각하는데 무생명인 환경들도 그렇죠. 같이 이제 피조물에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88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보다 지금 한 0.85도 정도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2012년까지. 2012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한 1도 정도 올라갔을 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보면 최근에 1.5도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게 네.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1.5도 보고서가 이제 2018년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1.5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1.5도 얘기가 나온 것은 남태평양에 좀 바닷속으로 잠기는 사실은 네. 바닷물이 올라와서 그렇게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해수면이 올라오는 네. 그런 나라들에서 이제 강력히 주장해서 네. 당초 이제 2도시였던 그런 목표를 추가했습니다. 하나 강조해서 1.5도로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하자. 이게 파리 협정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네. 그걸 위해서도 학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2018년 10월 5일 날 우리 한국 인천에서 있었던 네. 기후변화 IPCC 총회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도 아까 말씀한 0.85에서 2012년까지고 지금 2020년 현 시점 1도는 잘 올랐을 거로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럼 0.5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1.5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저는 회의적이에요. 네,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군요. 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공장문을 닫거나 그러지 않으면 예. 지키기 예. 어려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5도 상승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이상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2.0도씩 올라왔을 때랑 어떤 비교가 있는가? 네. 즉 1.5도를 맞추지 못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 살펴봤더니 1.5도 맞출 때에 비해서 사실은 온실가스를 덜 줄여도 되지만 1.5도씨로 네. 2.0도씨로 이제 그 목표를 낮추고 하는 것은요. 그러나 그 피해는 예를 들면 이제 그 멸종에 관련된 그런 피해는 네. 거의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그 2도까지 목표로 하는 것이 적지만 그 피해를 보면 오히려 2도씨까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 더 많이 그 피해가 클 거다 이런 생각은 든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1.5도 아직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겠고 네. 그러나 2도는 정말 막았으면 좋겠다는 네. 것이 기후변화 공부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일단 1.5도를 하면 좋겠지만 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2도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네. 2도가 넘으면 정말 큰일이다. 네. 네. 만약에 2도가 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2도 넘으면 이제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또 뭐 이 안전핀 얘기도 하는데 네. 제 생각에 막 지구가 갑자기 폭발하거나 그렇게 될 거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티핑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이제 과학자들은 2도씨 정도 티핑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정도로 이제 지금 태풍이 뭐 2개, 3개 오면 네. 굉장히 많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빈도가 더 늘어난다든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해서 예. 태풍이 더 잘 일어나고 예, 태풍은 강력한 태풍이 또 나올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네, 있습니다. 가능성이 크죠. 또
이제 2035년 40년 되면 북극에는 해빙, 네. 바다 북극은 기본적으로 그린란드 외에는 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인데 네. 그게 다 녹을 거라고 이미 지구도 상당히 녹았다라고 우려를 지금 하고 뭐 있잖아요. 네. 한 20-30% 이상 녹았는데 네. 그렇게 녹게 되면은 결국 북극 그 바다 위를 이제 기본으로 생활하는 북극곰을 비롯한 여러 생명들이나 생태계가 또 무너지게 되는 그렇죠. 것이죠. 살아갈 공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뭐 하나 예를 네. 들은 것입니다만은 그런 피해도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안정되고 적응하고 그 진화의 근본이 됐던 것들이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그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뭐 산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네. 아마존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불이 일어나는데 이건 일부러 사실 불을 지른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게 이제 기후변화의 역설 비슷한 건데요. 네. 거기에 일부러 불을 질러서 그 야자나무 같은 거 기름으로써 바이오 연료 생산하기 위해서 네. 한다는 그런 이제 네.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만 우리 서울 면적의 6배 되는 그런 산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마존은 전 지구에서 배출하는 CO2의 한 5% 정도를 흡수하는 아마존만으로 네. 그러한 기후변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아마존에는 전 세계 동식물의 한 3분의 1 정도의 동식물들이 거기에 이제 기본하고 있다고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식물의 생존이라든가 또 기후변화에서 아마존이 갖고 있는 그 역할이나 위치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때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나마 그것이 남아있어서 지구에 허파가 남아있다고도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건데 그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를 해줘서 예. 기후 상승을 좀 저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불을 지르고 파괴하는 이유는 거기다 뭐 개간을 하고 뭔가를 또 쓰기 위한 예. 거잖아요. 목축업을 위해서 목축을 위한 땅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 목축업. 나무를 베어내고 소를 기르는 거예요. 왜 소가 더 경제적인 이익을 갖다 주니까. 이기고 예. 또 이제 육식을 하는 예. 사람들한테 또 고기를 제공하기 네. 때문에 또 나무는 베면 네. 또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신부님 거기 네. 최근 자료를 제가 찾았더니 아마존에서 CO2 배출량이 산소 배출량은 사실 CO2 흡수량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까 5%를 흡수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던 것이 오히려 배출원이 지금 돼가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그 논문을 발표한 바가 오히려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농장 같은 거를 농장 운영하다 보니 산림 파괴되면 그 나무들이 분해가 되면서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CO2보다도 그 지구 온난화 효과가 20배 이상 큰 메탄이 거기 생산되게 됩니다.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브라질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한민국보다 더 크게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찬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육식을 줄여야 된다. 그것이 이제 환경 보호에 중요하다. 그래서 이 목축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땅을 개간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또 에너지를 또 써야 되는 것이고. 네. 찬미 씨처럼 이제 비건이나 베지테리안 채식주의자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거기까지 못하더라도 리듀스테리안, 10번 먹을 거를 육식을 2번만 줄이겠다. 신부님도 그걸 실천하고 계시나요? 저는 찬미 씨 얘기 지난번 방송 때 듣고 실제로 저는 도저히 비건은 못 되겠더라고요. 채식주의자도 못 되겠는데 찾아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리듀스, 줄이다는 리듀스테리안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 방송 이후로 제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살 빠지신 것 같아요. 살 빠진 이유가 그것 때문에. 네. 찬미 씨는 이 환경 생태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건가요? 어떻게 비건 실천을 하게 됐어요? 사실 그것도 제가 비슷한 시기인데요. 그냥 이제 더 이상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다라는 것이 좀 저한테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단어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좀 찾아보다가 책을 읽으면서 비거니즘을 접하게 됐고요. 사실 페미니즘 공부도 하면서 두 개 교차된 거를 많이 공부를 하다가 비거니즘으로 입문을 하게 됐고요.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비건입니다라고 이렇게 딱 장당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게 그 누구도 완벽한 비건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비거니즘의 운동 자체는 동물성을 완전히 지양하는 건데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은 사실 조금씩은 동물성 그리고 지구에 피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얻어지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건 지향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 모두 비건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도 비건입니다 보다는 비건 지향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하죠. 육식이
그 채식보다 10배 정도 더 많은 자원들을 소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동물들을 기르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 닭을 A4 한 장만 있으면 닭 한 마리 기를 수 있는 건축업 축산업 허가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기르는 닭하고 방목해서 기르는 닭하고는 이제 경제적으로 도저히 비교가 안 되죠. 사실 고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조금 그렇지만 그럼 신부님 저와 함께 리듀스테리안 리듀스를 좀 조금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아마존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아마존에서 그 아마존 숲만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숲에 사는 원주민들 삶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지금 아마존과 관련된 신호도 여시고 사랑하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문헌도 내셨는데 찬미 받으소서에서도 이 생태 위기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입는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1912년이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그 1등실보다 3등실의 승객들이 훨씬 더 많이 생명을 잃었다고 해요.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지금 이 기후위기 속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제가 미리 보니까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들은 대부분 그 적도 부근 열대 지역에 있었습니다. 사실 저위도 지역은 중위도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기온의 자연 변동성이 작습니다. 우리처럼 사계절 변화가 뚜렷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선 기후변화의 징후들이 훨씬 더 뚜렷하고 빠르게 나타나고 그 기후의 빈도도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농업이나 어업처럼 생태계에 관련된 일을 주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후 변화가 심해질수록 자기 생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뭐 잡히던 물고기가 안 잡힌다든지. 안 잡히고 농작물들이 또 제대로 자라지 않고. 기후가 달라지면 농작물 환경이 달라지니까 잘 안 자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계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난해진 사람들은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나무들을 베어야 하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더 생태계를 파괴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들이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선진국 사람들 또 우리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그 선진국 사람들은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단기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금도 있어요. 하지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피할 수 없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이 때문에 더 가난해지는 신부님 말씀처럼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참 모순적인 건 그렇게 기후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사실 이 문제에 가장 적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온실가스 80%가 우리나라가 포함된 주요 20개국, 흔히 말하는 G20 나라들이 배출하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 거의 책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의 대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 현실을 보고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북반구의 부유한 나라들이 남반구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생태적 빚을 지고 있다. 환경 부채 이런 말을 쓰시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고의로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와 편리 뒤에는 그 부당한 몫을 감당해야 하는 그 가난한 이들의 고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태적으로 얼마나 크게 비치고 살고 있는지 그걸 의식하고 인정할 때 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신부님 지적대로 이 기후변화에서 주된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들은 사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피해는 오히려 이제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데 그렇다면 선진국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후변화 협약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저는 CBDR,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이렇게 돼서 네. 공통의 문제이나 차별화된 책임이 네. 기후변화 협약은 물론이고 그 위에 모든 협정문의 네. 근본 정신입니다. 네, 우리가 공동의 문제이긴 하지만 책임은 예. 책임은 차별화됐다.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책임질 사람은 더 많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사실 200개 가까운 당사국들이 기후변화 협약에 아주 우산 아래 다 같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 것이고 실제 아까 우리 신부님 말씀하신 걸 조금 첨언하자면은 세계 인구 10% 정도가 온실가스는 거의 50% 정도를 그렇죠. 지금도 배출하고 있고요. 제가 데이터를 좀 찾아봤더니 온실가스라고 제가 예를 들은 물질들은 일반 대기오염 물질은 발생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면 독성은 강하지만 온실가스들은 독성은 거의 없는 듯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두면 100년, 500년, 어떤 건 1000년씩 가는 그런 기체들이 온실가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선진국들이 경제 성장으로 해서 배출한 그때 CO2, 그때 온실가스들이 지금 대기 중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그래서 아까 커먼 CBDR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최근에 국회에서 이제 기후 변화를 이제 기후 위기로 규정하면서 우리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 여야가 같이 합의를 했는데요. 또 우리 또 대통령께서도 지난 9월에 유엔 총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 뭐 제로로 가능한 건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엄청 어렵습니다. 순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 그냥 일반적인 배출, 총배출이라고 하는 거고요.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을 나무들이 이제 흡수하고 또 조금 다른 또 흡수 요인들이 있어서 토양도 좀 흡수하고 총 배출에서 흡수한 것을 뺐더니 그 값이 0이더라 하는 것이 순배출 제로입니다. 그럼 배출을 적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흡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네요. 우선은 배출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일선인데 또한 흡수해주지 않으면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화석연료 배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흡수하는 그 능력도 또 키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야가 합의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정치인들이 말만 하고는 또 나중에 또 말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2050년이니까 아직은 좀. 근데 사실은 서울시가 7월 초에 2050년까지 서울시가 1년에 5천만 톤의 CO2를 배출합니다. 그런데 2050년까지 그 배출 제로, 순배출 제로 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나 그냥은 안 되고 그 정책하는 분들, 기업이나 국민이 함께 뭐 혁명이라는 표현은 좀 과합니다만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아무래도 생각합니다. 위기 의식을 느껴야 그런 걸 실천하죠. 그냥 정책 그냥 숫자로만 말로만 해서는 그게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정책을 정치인들이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국민들의 의식이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 거기도 뭐 아니 여기에 말은 그린이 들어가지만 정말 이 환경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의지가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저기 대통령이 발표하였으니까 의지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이 대통령이 어느 업종에서 얼마 줄여라 이렇게 아마 계획은 나름대로 있을 건데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이든 원래 그 우리나라 전체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또 일자리 뭐 이렇게 보완하는 건 그 세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각 분야에서 무엇을 줄일 건가 하는 걸 좀 더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서울시가 이제 제가 뭐 위원장 하면서 제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울 기후행동에서 그린 빌딩, 그린 모빌리티, 그린 숲, 그린 에너지, 그린 사이클에서 5가지 그린 전략을 통해서 그린 뉴딜을 이룩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하여간 여러 정책적인 의지, 국민들의 참여, 기업의 또 동참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부님, 그 교황님 해칙 참여받으소서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뭐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신부님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산미바수소 회칙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황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 보면
그 무관심의 세기화에 맞서서 돌봄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스며들도록 노력할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 네. 그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생태적 소명은 흔히 말하듯이 흔히 몇몇 환경주의자들, 환경운동가들 혹은 기후 전문가들에게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위대한 과업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솔직히 오늘날 이 기후위기 현상을 볼 때 우리가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생태적 소명에 얼마나 충실했나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좀 부끄러운 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인간을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사람들도 함께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인간은 지구를 해치는 나쁜 바이러스이다. 또 다른 생물종들에게 공공의 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을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인간의 역할을 너무 하찮게 여기나 또 그 고유한 가치까지 부정하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네. 생각해요. 인간은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회복하려고 노력할 만큼 어리석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다른 생물의 그 멸종까지 걱정하는 네네. 그런 마음을 가진 그렇죠. 또 존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잘못도 하지만 또 성찰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또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실천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께서 뜻하시고 사랑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태적 소명에 충실하며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그걸 잊지 않고 돌봄의 문화를 어떻게 건설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무관심에서 돌봄의 문화로 넘어가자. 예. 좀 더 잘 생태계를 잘 돌보자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네. 결국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행위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 계명이잖아요.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실천하는 또 방법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교수님은 또 전문가로서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건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저기 앞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황님이 찬미받으셔서는 정말 아주 훌륭한 통찰력일 뿐 아니라 정말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머리나 정책만 좋다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야 되고 또 지체인 우리가 같이 해야지 무엇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나 각 교구들은 또 역할을 잘 하고 계신가. 또 우리 같은 신자들은 정말 조금이라도 노력했나 하는 그런 반성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이렇게 엄청난 걸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셨고 그것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파리 협약을 말씀드렸지만 교황님이 참여받으셔서 2010년 6월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12월에 사실 파리 협정이 저는 채택되었다고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교황님께서 이런 것도 직접 발표도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이게 교황님 혼자만의 생각에 머물러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벌써 5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의 지난 5년은 어땠는가? 신자로서 저의 5년은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천하고 특히 우리 교회가 우리 천주교가 좀 앞장서는 이런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게 우리 집의 일이다, 우리 가정의 일이다 생각하면은 거기 이해 타산이 없죠. 무조건 가장 좋은 걸 하게 되고 또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든 것이 없거든요. 뭐든지 다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고 우리 집 일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누군가 앞장서야 되는데 일반인보다는 그래도 공동선을 추구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야 되겠고 이 교회에 계신 신부님들 포함해서 이제 우리 지도해 주시는 분들 좀 많이 나서 주시면은 그래도 한국에서 좀 참여받아서가 제일 의미 있는 그런 걸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찬미 씨도 이제 젊은 세대로서 다짐이라고 할까?
그 왜 흔히 청년들 하면 너무 기회가 박탈됐고 너무 힘든 세대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되게 많은 걸 누리고 있는 청년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 옆에 있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이 저한테 되게 반갑고 감사했던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 그 정체성 안에서 뭔가 변화할 희망을 좀 찾은 것 같고, 그것이 교회에서부터 좀 이렇게 소명처럼 저희한테 모두를 이끌어주는 어떤 가르침처럼 다가와서 이거는 내가 좀 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두 분이 하신 말씀이랑 맥락이 비슷한데 균형 잡힌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되 자신의 행동은 유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실천들이 누가 보기엔 바보 같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정말 결론적으로 채식 자체는 인간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중에 발표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노력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지금 문제다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죠. 교황님을 눈앞에 두고 같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제 일상 안에서 사소한 실천을 할 때 나는 그들과 함께 있는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우리 모두한테 있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뭔가 의미 없고 회의적이라고 느낄지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지부터 출발하면 저희가 사실은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나아가야 될 존재라는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의 이런 작은 노력과 지향을 하느님께서 보시고 이 1.5도 내지 2도 안에서 우리 지구를 좀 보호해 주시는 은총을 또 주시지 않으실까, 또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환경의 역습이라는 그런 말을 요즘 자주 듣습니다. 성장과 발전만을 위해 내달려온 이 시간 속에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환경을 처참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오늘 토크 콘서트 4U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욕망에 빚은 재앙의 실태를 알아보고 우리 교회가 왜 기후변화에 집중하고 기후행동에 앞장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의 집, 지구를 지키는 건 인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과의 신성한 약속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송영민 신부님, 전희찬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른 생명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